자, 올해 경제가 선거에 묻혀버렸습니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2.2%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3이라는 데서 0.1을 낮췄습니다. 자, UN 2.4, IMF 2.3, ADB 아시아개발은행 2.2, 기획재정부 2.2, 한국은행 2.1입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2%대의 성장은 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물가가 2%대로 꺾였다고 정부가 1월달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 2.8이라고요. 6개월 만에 다시 꺾였다. 부총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회복세 체감에는 아직 너무 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은의 이 국장 한 명은 엊그제 발표에서 올해 주요 리스크는 인플레 부분보다는 신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신용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가계 채무 상환 부담과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은행은 인플레 리스크에서 신용 리스크로 지금 돌아가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좀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지금 밑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하락이 이제 방어할 수단이 별로 없이 전방위로 다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부동산 가격 방어가 될 만한 호재가 선거 때도 별로 없다. 결국 선거가 끝나도 하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성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4분기에 0.6%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다는데 2022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 2022년에 한국 경제가 2.6%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는 반토막이 난 거죠. 2.6에서 1.4로. 자,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0.7을 기록한 2020년 이래 가장 나쁜 성적표인데 8분기 연속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 우리가 얼마 성장했냐? 그 이전에는 10% 성장했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5% 성장하던 한국 성장이 이제 저성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관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니 각종 가상화폐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장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한국 자체의 소비가 소멸되고 있다. 건설에서 집 짓는 지금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가에다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거에 부동산이 올라서 주식이 올라서 코인이 올라서 공돈 벌던 사람들이 이제 공돈이 사라지고 연끌 비투했던 사람들이 지금 빚 갚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 월급 받아가지고 절반은 빚 갚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고 그나마 소비도 국내에서는 거지처럼 살다가 해외 나가서 돈을 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수출이 늘어난다지만은 수출만으로 경기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경제 규모가 지금 한국이 그렇게 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의 16배지만은 미국의 성장률은 2021년부터 5.9%로 우리를 앞서더니 작년에도 우리 2배가 되는 2.5%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 단계로 가버렸고
이것은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토대는 양극화의 문제도 있고 소득 불평등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또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성장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 때문에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성장이 불가능화된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탈성장 사회, 축소 사회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끝없이 소비를 늘리고 그리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성장률이 낮아지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국가 예산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고 이래서 농구공만 하던 나라 경제가 탁구공처럼 작아져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후유증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장을 해야 복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복지 재원, 성장이 멈춰지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성장이 지금 보편화되어 버리고 나면 이제 한국 경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PF 책임 회피하는 금융사들 대출 불사하겠다라고 계속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그간의 지금 성장 과정에서 지나치게 국내의 이 내수 산업이 건설업으로 특화되고 또 국내의 모든 돈벌이가 집값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그 집에서 온갖 부패가 쌓이면서 누적되어져서 그것으로 호황을 조성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채에 의한 호황이었고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돈이 계속 들어가야 건설업 경기가 유지되는데 한국 경제가 지금 성장을 멈추고 쪼그러드는 상황에서 건설업이 유지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럼 유지 못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한국 경제의 최고 리스크인 신용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의 총체적인 붕괴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문제, 부동산을 둘러싼 부채 문제, 그리고 거기 관련된 건설사와 금융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따져봐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